후진국 한국의 국력으로 어디서 중국과 러시아에 끼려고 그래? 여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은 중국 속국이었고 후진국이라 국력이 별 볼 일 없다는 중국인 학생이 있다는데요. 그런 그에게 미국 교수는 특별한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과연 미국 교수는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걸까요? 지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샌더스 극장 밖에서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를 고쳐 입으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다니엘라 패티슨이고 오늘은 평범한 대학 생활의 하루가 아니었거든요. 커다란 나무 문 너머로 들리는 웅성거리는 소리에 마음이 더 긴장되더라고요.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45분이었고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시작되기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무거운 문을 밀어 열었어요. 강의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고 나무로 된 좌석들이 거대한 반원 모양으로 계단처럼 위로 올라가 있었어요. 높은 창문들로 햇빛이 들어와서 공기 중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냈고요. 맨 앞에는 정장을 입고 중요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또 학술 저널에서 보던 얼굴들이더라고요. 진지한 표정을 한 CIA 분석가들, 핸드폰을 확인하는 나토 전문가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유명 대학 교수들이었어요. 제 교수님인 마커스 헤인즈 박사님은 연단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키가 크고 말랐으며 회색 머리카락에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친절한 분이셨죠. 박사님은 어려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 주시는 점이 참 좋았어요. 학생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오늘따라 다들 분위기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캐주얼한 대학생 복장은 온데간데 없고 대부분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어요. 마치 우리가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죠. 단지 무기 대신 말과 아이디어로 싸우는 전투요. 중간 정도 자리에서 빈 좌석 하나를 찾아 앉았어요. 앞쪽도 아니고 너무 뒤쪽도 아니게요. 자리에 앉으면서 몇 좌석 떨어진 곳에 정수김이 보였어요. 그는 한국에서 온 학생인데 말이 많진 않았지만 한마디를 하면 모두가 주목했어요. 뭔가 특별한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척추를 곧게 세우고 앉는 모습이나 주위를 빠짐없이 관찰하는 눈빛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는 따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그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 중 하나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헤인즈 박사님이 마이크를 두드리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님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근의 세계 정세를 고려하여 오늘의 주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군사 전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제가 국제관계를 공부하기로 결심한 거였거든요. 특히 긴장된 상황에서 나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노트를 꺼내고 필기할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일이 터졌어요. 벌의 웅웅거리는 소리 같은 게 강의실을 가득 채우더니 모든 사람의 핸드폰이 동시에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알림을 확인하는 순간 속이 내려앉았어요. 속보 영국 스톰섀도우 미사일, 러시아 본토 공격. 강의실은 곧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강연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헤인즈 박사님조차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박사님은 서둘러 이 뉴스를 소화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3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건물을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공지하셨어요. 손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런던에 있는 제 가족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까요? 영국을 공격할까요? 핸드폰을 꺼내 가족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 잠금을 풀기도 힘들었어요. 가족분들은 안전하실 거예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단단해서 제 공포를 칼로 잘라내듯이 가라앉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수가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와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 속엔 오랜 지혜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언가의 끝이 아니니까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순간일 뿐이에요. 당신의 나라는 강하고
당신의 가족도 강해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당신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는 뭔가 사람을 믿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각국에서 온 제 동료들이 보였어요. 어떤 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고, 어떤 이들은 화가 난 듯했고, 또 어떤 이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이번엔 제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사일 공격 소식을 들은 뒤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런던에 계신 부모님께서 괜찮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셨지만 그 말들이 제 속에 있던 걱정을 진정시키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캠퍼스 분위기가 뭔가 달라졌더라고요. 학생들은 건물 사이를 빠르게 걸어 다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커피숍도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기숙사 방에 돌아와 교과서를 읽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생각은 자꾸 어제 강의에서 본 얼굴들로 향했어요. CIA 분석가들이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고, 하인즈 교수님도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분답지 않은 모습이라 더 신경 쓰였어요. 이틀 뒤 저희는 다시 강의실로 모였어요. 그 방의 공기는 폭풍이 오기 전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빈 좌석이 몇 개 보였는데 몇몇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마도 무서웠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집으로 오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저 역시 런던에 가서 가족들이 정말 괜찮은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군사 전략은 이제 단순한 이론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인즈 교수님이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친근한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걸 직접 겪고 있습니다. 노트를 꺼냈지만 날짜를 적으려던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제 옆에 앉은 정수는 완벽히 침착해 보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말이에요. 문제는 엘레나가 손을 들면서 시작됐어요. 다른 수업에서 봤던 친구였는데 평소에는 친근한 편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에 화가 가득했어요. 영국이 어리석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녀의 말이 마치 돌멩이처럼 저를 향해 날아오는 기분이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고 나라를 변호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왕위가 끼어들었어요. 그는 러시아와 중국의 힘에 대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방을 경시하는 그의 태도에 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강의실을 둘러보니 걱정하던 학생들의 얼굴이 하나둘 환한 얼굴로 바뀌고 있었어요. 왕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었고 반대로 찡그리며 고개를 가로젓는 학생들도 보였어요. 그 순간 정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뒤로 끌며 나는 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수가 말을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그의 말은 긴장을 단번에 가르는 칼 같았어요. 왕위의 얼굴이 정수의 말을 들으며 변하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다가 화가 난 듯했어요. 그리고 정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면 국력이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이 주제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정수는 한국의 강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눈은 그의 움직임을 따라갔고 그는 오래된 군용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는 바랜 파란색이었고 모서리는 오랜 시간 동안 손에 쥐어져서 부드럽게 달아 있었어요. 이걸 보여주기 전에 정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가지 알아줬으면 해요. 이건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어 보였어요. 사진 속에는 민간인들이 한 건물 잔해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눈에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과 피로가 뒤섞인 표정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었어요. 정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사진을 잡고 있는 손가락이 약간 더 꽉 조여지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백호라고 불려요. 정밀함과 강인함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배운 건 무서워지는 법이 아니라 인간다워지는 법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수첩을 펼쳤어요. 수첩 안에는 상세한 지도와 손글씨로 적힌 메모, 그리고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건 제 3번째 임무 때일이에요. 그가 한 다이어그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한테 반군이 외딴 마을에서 인질들을 붙잡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들은 민간인들을 방패로 삼아 우리가 구출 작전을 감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교실은 완전히 정적이었어요. 이전에 그렇게 질문을 퍼부었던 엘레나와 왕류조차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구출 작전을 위해 3일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정수가 손으로 그린 지도를 따라가며 설명했어요. 모든 디테일이 중요했어요. 건물의 구조, 경비의 순찰 패턴, 심지어 바람의 방향까지도요. 연막탄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이번엔 완전 무장을 한 병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헬멧 아래로 보이는 얼굴들은 모두 진지했어요. 이게 제 팀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 보이죠? 저 사람은 민호예요. 눈을 가린 채로도 무기를 조립할 수 있었고 800m 떨어진 표적도 정확히 맞췄어요. 하지만 진짜 뛰어난 건 사람을 읽는 능력이었죠. 손만 봐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정수의 목소리는 구출 작전의 밤을 묘사할 때 더욱 낮아졌어요. 우리는 새벽 2시에 움직였어요. 그 시간이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어둠이 우리 편이 됐어요. 모든 동작은 수없이 연습했기 때문에 몸이 생각하지 않고도 알아서 움직였어요. 그는 구출 작전 후의 사진들을 더 보여줬어요. 안전한 곳으로 안내되는 민간인들,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의무병들, 잔해 속에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병사들. 이 여자분 보이세요? 그는 병사에게 들려있는 할머니를 가리켰어요. 저 할머니를 보면서 제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저분은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 셋을 보호하고 계셨죠. 그게 진정한 강인함이에요. 정수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일렬로 펼쳐 두었어요.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일부를 말하고 있었어요. 준비, 행동, 결과, 그리고 인간성. 그날 밤 우리는 27명을 구출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민간인 사상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가 훈련받은 이유가 그거였죠. 가장 강하거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고 신중하며 효과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요. 왕류가 말을 끊으려 하자 정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제가 다 끝내고 말씀하세요. 이 노트 보이시죠? 그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을 가리켰어요. 모든 임무와 훈련에서 무슨 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기록했어요. 한국 군의 강점은 가장 큰 군대나 가장 많은 무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적응하고, 끝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데 있어요. 그는 이름과 날짜로 가득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구출한 사람들 명단이에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에요. 인질 사건이든 자연재해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왕유를 똑바로 바라보며 정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힘이란 게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희는 힘이란 중요한 걸 지킬 수 있는 기술과 절제라고 믿어요. 병사 수나 무기 크기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노트와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며 가방에 넣었을 때 교실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의 말은 실질적인 경험의 무게를 담고 교실 공기 속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주변의 학우들 얼굴을 돌아보며 뭔가 변했음을 느꼈어요. 이론과 선전이 현실과 맞붙었고 현실이 이겼던 거죠. 제가 의자에 앉아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그때 헤인즈 교수가 조명을 낮추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화면이 켜지자 몇몇 학생들이 숨을 삼켰고 엘레나랑 왕유도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헤인즈 교수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매끄럽고 검은 차량이 거친 지형을 춤추듯 이동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건 K 흑표 전차입니다. 이 전차가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세요. 전차가 깊은 강줄기에 접근하길래 저는 멈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대로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아예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몇 초 후 다른 쪽 강둑에서 물을 철철 흘리며 모습을 드러냈죠. K 흑표는 최대 2시간 동안 물속에서 주행이 가능합니다. 헤인즈 교수가 설명했어요.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차 중 하나죠. 그리고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 이걸 한국에서 스스로 개발한 겁니다. 왕유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도움을 받았겠죠. 분명히 아니요. 헤인즈 교수가 단호히 끊었어요. 주요 부품 모두 한국에서 설계하고 제작했어요. 이 전차는 최고 속도로 달리면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게다가 컴퓨터 시스템이 워낙 뛰어나서 여러 적을 동시에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거대한 바퀴 위에 설치된 대포 같은 게 보였어요. 이건 K9 썬더입니다. 거대한 대포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특별한 자주포예요. 세계적으로도 발사 속도와 정확도 면에서 최고 수준이죠. 한국은 이걸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성능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프레젠테이션 영상에는 K9이 15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3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놀랍게도 각각의 포탄이 수십 마일 떨어진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어요. K9은 발사 후적이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이동하고 새로운 지점에서 다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헤인즈 교수가 설명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죠. 하지만 제 관심을 끌었던 건 다음 부분이었어요. 헤인즈 교수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 보여줬어요. 상상해보세요.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겨냥해 몇 초 안에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이걸 자동으로 해냅니다. 화면에는 그 방어 시스템이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하늘에서 미사일 5발을 격추시키는 실험 장면이 나왔어요. 정말 비디오 게임처럼 보였는데 이게 실제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적이 전파 방해를 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 레이더도 개발했습니다. 헤인즈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 다음으로 보여준 건 강의실 전체를 조용하게 만든 내용이었어요. 바로 한국의 전자기 펄스 방어 기술이었죠. EMP 공격은 도시의 모든 전자 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걸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이버 방어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보다 몇 년은 앞서 있죠. 엘레나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무기도 더 많고 병사도 더 많잖아요. 헤인즈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기술과 이를 얼마나 영리하게 활용하느냐의 싸움이죠. 한국군은 마치 영리한 북서 같아요. 크기는 작아도 빠르고 정확하며 기술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례를 보여줬어요. 적,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수중 드론, 지뢰를 제거하는 로봇, 공격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까지 말이에요. 한국은 작은 국토를 오히려 장점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더 큰 나라들과 수치적으로 맞설 순 없었기 때문에 모든 걸 더 똑똑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만들어냈죠. 조용히 발표를 듣고 있던 정수 씨를 슬쩍 봤어요. 그의 눈빛에 약간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프레젠테이션은 한국군이 이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훈련하는 영상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기계의 일부가 된 듯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어요. 헤인즈 교수가 조명을 다시 켜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현대 군사력이란 겁니다. 단순히 힘이 아니라 지능,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기술력. 그런데도 왕유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미국이 없으면 당신네 군대는 무너질 거예요. 그는 정수 씨를 향해 말했어요.
정수 씨의 대답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작년에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로 50억 달러를 요구했죠.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8억 6천만 달러로 협상했습니다. 약한 나라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미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서요. 강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초청된 전문가들 중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헤인즈 교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진정한 군사력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거였어요. 그건 단순히 가장 큰 군대나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게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혁신적이며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것이었죠. 짐을 챙기며 엘레나가 왕유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현대 세계에서의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려준 게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정수 씨의 말은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하버드 캠퍼스 곳곳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저도 식당, 스터디룸, 심지어는 커피숍에서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처럼 시험이나 파티 얘기만 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한국이 어떻게 빈곤해서 강국으로 변모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너 한국이 자체적으로 스텔스 기술 개발한 거 알아? 한 공대생이 점심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남들 거 그냥 베낀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야. 저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책이랑 디지털 아카이브를 뒤지면서 한국의 변화를 연구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난 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대요.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됐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집에 전기가 없어서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던 한국 학생들 이야기를 읽었어요. 가족들이 한 그릇에 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나눴다는 이야기도 봤어요. 이런 얘기들은 교과서에서 느낄 수 없던 감동을 제게 줬어요. 알면 알수록 정수 씨가 왜 그토록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그의 나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어서서 더 강해졌던 거였어요. 남들이 해온 방식을 그냥 따라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 간 거죠. 태양은 거의 다 사라지고 있었고 길게 드리운 그림자가 야드 곳곳에 생겼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희 옆을 지나가며 저녁 수업이나 기숙사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던 교실 토론들이 떠올랐어요. 하버드를 떠나기 전에요. 제가 말했어요. 꼭 알아줬으면 해요. 학기 초에 미사일이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정수 씨가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과 진짜 위험을 마주했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수는 공책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제가 이 낡은 공책을 늘 들고 다니는 이유 알아요? 모든 도전은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상기시켜주거든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나라로만 봤죠. 그런데 그게 중요했나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작은 태극기 배지였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다니엘라, 큰 변화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국이 강해진 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혁신 하나하나 쌓아가며 만들어진 거죠. 저는 그 배지를 손에 쥐었어요. 저녁 햇빛 아래 선명한 색깔이 빛났고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우리 대화들이 정말 그리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커피 한잔 하죠. 그가 제안했어요. 제가 우리 부대가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민간인을 구출했던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연이 우리에게 언제 기다리고 언제 움직이고 또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던 이야기예요. 저희는 캠퍼스 커피숍으로 걸어갔고 저는 이게 진짜 끝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회복력, 혁신, 그리고 조용한 강인함에 대해 배운 교훈들은 평생 저와 함께 할 거예요.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어요. 위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배우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서
나온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로요. 정수가 문을 열어줬고 저는 웃었어요. 하버드에서의 시간이 끝나가지만 그가 나눠준 지혜가 앞으로 다가올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저를 이끌어줄 거란 걸 알았거든요. 가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고 가장 강렬한 교훈은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